다른 교수님, 네. 선배님들이셔갖고 선배님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우리 정재현 교수님께서 지난 선거 과정 중에 있었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캠페인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주요 정책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달라고 말씀하셔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이렇게 선배님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릴 자격이 있는지, 뭐 또 충분히 알고 있는지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참여 안 하신 분보다는 직접 참여했으니까 조금은 더 많이 알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고 들었던, 봤던 것, 그리고 또 그 후보 당시 지금 현재 당선인께서 후보 시절일 때 이제 나갔던 메시지 중에서는 뭐 제가 또 작성해서 담당했던 메시지도 있고, 그래서 그 두 개를 제가 전달했던 메시지와 또 후보가 어디가 대외적으로 말씀하셨던 공포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새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 정부의 이 국정 철학과 비전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수위에서 최종 완결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일단 약간의 드래프트 형식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그냥 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자료를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자료를 하나 마련했는데 제가 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비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윤석열 정부라고 말씀을 드리려다가 저희가 캠페인 할 때는 계속 윤석열 정부라는 표현을 계속 썼습니다. 그런데 또 새로운 정부가 어떤 다른 네이밍을 할 수도 있어서 그냥 새 정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는 우리 존경하는 선배님들한테 그냥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린다고 생각하고, 배포는 좀 배포나 인용이나 이거는 좀 안 해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혹시나 또 새 정부 시작할 때 혼돈을 끼치거나 그러기 싫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윤석열 당선인에게 써드렸던 말 중에 가장 제가 좋아하고 또 윤석열 당시 당시 후보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던 표현이 이 표현입니다. 누구나 변화를 이야기하지만 아무나 변화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저는 책임 있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이런 워딩을 후보 시절에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거고 집권을 하게 되면 변화를 시키는데 그 변화란 중심에 책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 책임은 뭐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겠지만 역사에 대한 책임, 국가에 대한 책임, 국민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것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발표했던 여러 비전, 그러니까 경제 비전도 있고, 뭐 과학 비전도 있고, 외교 통상 비전도 있고, 디지털 경제 비전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전반적인 비전에서 나타났던 환경 인식과 역사 인식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환경과 역사 인식은 제가 앞에 그냥 통상적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통상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당연히 이제 모두가, 우리가 여기 계신 선배님들이 다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 그렇다는 의미에서 통상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처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환경 인식이 변화다라고 하면, 하나는 기술적 대전환이고 또 하나는 패권 대전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여기에 기술적 대전환은 디지털, 바이오, 그다음에 그린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중요한 환경 변화라고 보고, 역시 이제 미중간 전략 경쟁, 이제 후보가 가끔은 전략 경쟁, 가끔은 패권 경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미중간 전략 경쟁의 격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싸우고 있는 가장 중요한 환경 인식이 변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제 그렇지만 이게 오늘이라면 이제 과거에 대한 역사에 대한 평가인데요. 이 과거의 역사에 대한 평가가 우리 그러니까 소위 말 그러니까 보수 자유 보수 세력과 그다음에 진보 좌파 세력 간의 그 차이가 여기서 있지 않나 싶은데 거기 이 윤석열 후보가 발표한 비전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개발도상국에서 시작해서 경제 규모 세계 10위권, 첨단 기술을 가진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부상했다. 그리고 분단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국민의 피와 땀으로 한각의 기정을 달성했고, 그리고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천만의 3050 클럽을 7번째 가입한 나라다. 이런 것들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그 상황에 대한 인식인데 이 인식을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랑스러운 역사이지만 역시 현실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기의 대한민국에 있는 것이고 그 위기의 대한민국의 근저에는 먼저 불종적인 대북 정책으로 안보가 송두리째 위협받고 있다. 그리고 세계 최단 시간 내에 산업화와 민주화, 정보화를 성취했지만 저출생 고령화의 벽에 부딪혀서 성장 동력이 정체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결국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물결과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급속히 재편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표류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안보의 위협, 성장의 정체,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어떤 내셔널 스트래티지의 부족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이런 단어들로 현재 상태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봤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것들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간다면 결국 한국 경제의 위기라는 것이 구태여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저성장, 저출생, 양극화 이 세 가지가 한국 사회의 가장 기저에 있는 만성 질환과 같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든 문제의 시작이 바로 저성장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 5년에 1%씩 성장률이 하락한다는 김세직 교수님의 이 김세직의 법칙, 여기 얘기하는 이 법칙 이에 따르면 10년 후에는 우리가 거의 제로 성장 시대가 오게 되는데 이 5년마다 1%포인트씩 경제 성장률이 하락한다는 표현은 현재의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여러 공식적인 연설에서 많이 사용했던 문장입니다. 즉 후보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한국 경제의 현안 이슈는 바로 저성장이고 그 저성장이 바로 일자리 둔화로 연결되고 격차가 확대되는 악순환을 가져온다라고 해서 일단 우리 사회에서 가장 먼저 풀어야 될 주된 그 핵심적인 문제는 저성장의 탈피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시 한번 전환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주어진 핵심 과제는 대전환의 리스크를 기회로 삼아서 저성장과 저출생 그리고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후보랑 여러 차례 얘기를 해보면 후보의 입장은 대각 이 양극화 자체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정책 수단보다는 저성장의 탈피를 통해서 먼저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 그 바탕하에서 양극화 문제 해서 그러니까 접근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여러 차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국정 철학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그렇게 이제 시리어스하게 스타디가 된 건 아닌데요. 후보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자유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분의 소개 비슷하게 해서 후보를 작년 8월 말인가에 한번 만났는데 그때 만나자마자 하셨던 말씀이 본인께서 언론에 많이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만 밀턴 프리드만의 프리 투 추즈를 읽고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그날 말씀 또 하셨던 게 뭐냐 하면
그 규제 문제. 그래서 규제 완화가 중요한데 우리나라 자본시장 통합법이 사실상 네거티브 규제를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규제 완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취지로 첫날 만났을 때 만난 지 10분도 안 돼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 여러분 자유와 선택에 대한 그 후보의 이 자유와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후보가 굉장히 깊이 인지하고 계신 걸로 이해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국정의 기본 철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공정과 상식 문제는 이게 윤석열 정부의 출범 이유이기도 하고 출범의 알파요 오메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정과 상식 이런 부분이 국정 기본 철학에 담길 것이고 또한 이제 저희가 통합과 공존에 관한 얘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통합과 공존 부분은 사실은 지금 후보가 말씀은 많이 하셨고 또 이번 선거 과정상에서 처음으로 대구에 가서 대구인가요? 경남 어딘가 대구였나? 대구에 가서 영남에 가서 그러니까 영남에 가서 호남이 잘 돼야 영남이 잘 되는 것이고 또 영남이 잘 돼야 호남이 잘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역 감정의 타파와 그거를 되게 뭐라 그러죠? 중요시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었고 또 그냥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바쁜 선거 캠페인 과정 중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하이도를 방문하기 위해서 거의 하루를 풀로 뺐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하이도에 가기 위해서 목포에 가서 유세를 하고 그다음에 배를 타고 들어갔는데 배를 타고 들어갔는데 들어가는데 1시간 10분이고 들어갈 때는 쾌수점 같은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올 때는 2시간 40분이나 걸리는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풀데이를 써서 그 하이도 김대중 대통령 출생지를 갔던 기억이 있어서 후보의 어떤 통합, 예를 들면 지역 통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지는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선거 막판에 있었던 여가부 폐지 이슈와 관련해서 남녀 간의 통합 문제는 또 잠깐 좀 다른 측면이 있어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어떤 국정 운영의 가치다라고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법치주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다만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렇게 얘기할 때 특히 여기 경제 관련 선배님들이 많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면 시장경제라는 게 후보가 말씀하셨던 시장경제는 시장경제가 굉장히 어떤 시스템보다도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시스템이다라는 거에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그러나 시장경제가 효율성을 가져오려면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시장경제의 효율성도 달성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 후보가 공정성이 저해된다라고 했을 때 표현은 예를 들어서 노력한 만큼 기여가 정당하게 주어지지 않을 때 그런 것들은 그게 어떤 개인의 일일 수도 있고 대중소기업 간의 관계에 있을 수도 있고 잘 기여한 만큼 공정하게 주어지지 않으면 그 배분이 그러면 경제 주체들이 열심히 일할 인센티브가 약해지고 그러면 그런 인센티브가 약해진 상황에서는 경제적 효율성도 인센티브 약해진 사회에서는 개인들이 특히 경제 주체들이 열심히 일할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효율성도 달성되지 않는다. 그래서 시장경제를 이야기하려면 공정성을 같이 감안한 시장경제를 이야기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고 그걸 어떻게 앞으로 임플리멘테이션 하느냐가 저 개인적으로는 좀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좀 먹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정기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정기조라고 하면 두 가지 크게 국정기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은 국가 아닌 국민 중심이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구태여 얘기하면 이렇게 나눈 경우, 이렇게 나누면 현재까지 있었던 문재인 정부가 그다음에 저기 누구죠? 윤석열 후보의 경쟁자였던 이재명 후보의 기조가 국가 중심의 정부 주도였다면, 윤석열 후보의 경우는 국가가 아니라 국민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정부가 아닌 민간의 중심이 되는, 이렇게 국정을 디자인했다는 점에서 당시 경쟁 후보랑 굉장히 다른 것이고, 사실은 이게 현재의 문재인 정부도 국가 중심 정부 주도 정부라면, 이제 뭐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민 중심의, 요거를 이제 단어가 사실은 이제 보다 적은 의미는 개인 중심이라고 하고 싶은데, 한국에서 개인이라는 말이 워낙 컨테미네이티드된 단어라서 그냥 국민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전체로서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개별 구성 요소 한 요처 개체로서의 개인, 이런 컨셉으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정의 궁극 목표는 국민 행복이고, 여기서 국민 행복은 국민 각자의 행복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행복해지는 내일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시 지표가 아니라 삶의 질을 포함한 국민의 행복 지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 행복을 키워드로 사용해서 많이 또 사용하다가 중간에 또 바뀌고 막 이래갖고, 저희가 일관되게 뭔가를 말씀드린 게 없어 좀 아쉽긴 하지만, 저희가 얘기할 때는 국민의 행복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의 경우는 정부 중심이 아니라 민간 중심으로 경제를 운영하고,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한다. 이거는 후보가 가진 굳은 신념과 같은 철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리고 이건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은 사실 동전의 양면 같아서, 민간의 창의력도 아무리 좋은 민간의 창의력도 시장에서 그 구현되지 않으면 구현되기 어려운 게 현실인데, 이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이 만나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만들어내는 그런 식으로 국정의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약간 분야별 국정 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워딩이 좀 왔다 갔다 했지만, 원래 사용하던 워딩은, 경제에서의 워딩은 공정혁신 경제입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역동적 혁신 성장이라는 말로 이게 변환이 됐었는데요. 뭐 두 개가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경제 성장의 핵심으로서는 시장에서의 혁신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공정혁신 경제나 역동적 혁신 성장이나 두 개 다 같은 워딩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것 중에서 다이나믹스를 더 강조할 거냐 아니면은 공정성을 강조할 거냐에 따라서 공정혁신 경제냐 아니면 역동적 혁신 성장이냐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뭐 그냥 잠정 결론은 자관 윤석열의 경제 이론은 시장 경제와 혁신 성장이다라고 하는 건 가장 간단한, 가장 쉽게 표현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혁신이 부가가치를 창조하고, 정부의 공정이 부가가치의 고른 분배를 이룬다. 그래서 공정 혁신 경제를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대폭 확대시킨다. 이게 이제 경제에서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지에서의 국정 비전은 이제 처음에 역동적 복지라는 걸 썼었는데, 나중에는 역동적 형식 선장이 들어가면서 생산적 맞춤형 복지로 네이밍을 바꿨습니다. 근데 뭐 네이밍 그렇다고 치고, 이제 이 복지에 대한 인식은 복지 지출 수준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증가시킬 필요는 있다. 그러나
고령화 속도와 경제 성장률의 저하를 감안할 때 빠른 속도로 이것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다 효과성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역시 복지의 원칙으로는 뭐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있지만 획일적인 퍼주기가 아니라 기회 사다리를 놓아주는 역동적 복지가 돼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무차별적인 지원이 아니라 개인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복지로 가야 된다라는 건데, 뭐 당연히 상식적인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뭐 상식적인 얘기가 오히려 더 진리가 담겨 있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여기 정부인데요. 정부는 이제 후보가 행정학회에서 국정운영계획을 발표할 때는 이제 문제 해결형 정부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모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에서 국민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형 정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렇지만 이게 그 이후에 후보가 굉장히 제 표현이 좀 과합니다만 확 꽂혀 있는 그 단어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입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뭔지 한마디로 설명하라 그러면 저도 참 정확하게 설명해 내기하려면 어렵습니다만,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정부의 모든 활동을 디지털라이즈해서 디지털 데이터로 다 변환해서 공유하고, 그 다음에 정부가 어떤 그 정부와 정부와 시장, 그러니까 정부와 국민 사이에 디지털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 뭐 이런 것 정도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이런 클라우드 베이스의 디지털 플랫폼 정보를 만들어서 공공 부분에서 서로 중복 부분과 칸막이 부분을 없애서 공공 부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방대한 국민에 대한 개별 국민에 대한 빅데이터 디지털 데이터를 통해서 국민에게 맞춤형 복지를 정책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세계의 디지털 패권 국가가 된다. 뭐 이런 워딩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쪽 분야 일부 사람들이 와서 그 워딩을 입력시켜서 저는 뭐 우리나라가 디지털 데이터 패권 국가가 된다는 건 좀 뭐 개인적으로 조금 과한 욕심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쨌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후보의 관심과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가 또 윤석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아젠다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교육인데요. 일단 교육은 입시 중심 교육에서 미래형 창의 교육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AI 교육혁명이나 대학의 혁신 및 창업 기지화를 통해 글로벌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는 미래 교육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육 부분에 관해서는 뭐 제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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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드리기가 좀 드리면 안 되긴 한데, 그냥 좀 말씀을 드리면 교육부에 관한 지금 저희가 요번에 교육 공약도 좀 빈약하다는 소리를 좀 듣고, 또 이번에 인수위에 전문위원 중에 교육 전문가가 없다라는 얘기가 없고 실제 없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교육 부분을 좀 등한시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세간의 우려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그 우려에 대해서 뭐 일정 부분 공감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제가 현장에서 봤던 이 모습은, 후보는 이제 당선인이죠. 당선인은 어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교육이 거의 뭐 정말 패러다임 전환식의 대전환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현재 교육 전문가들의 논의는 그동안 교육의 논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해서 4차 산업의 혁명의 대물결을 이겨내는
인적 자원을 길러내는 그런 교육은 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수위 과정에서 어떻게 그거를 만들어낼까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고, 그 이슈인데 또 여기에 교육과 과학과 이슈가 얽혀 있는 데다가 그다음에 이제 MB 정부 시절에 교육과학의 기억, 그 기억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가지신 분과 별로 안 좋은 기억을 가지신 분들의 대립도 좀 심하고, 그 다음에 현재 또 인수위 내에서 교육과학이 또 아무래도 안철수 위원장의 영역일 수 있어서 이게 또 어떻게 될지 지금 그래서 사실 인수위에서 교육 파트가 제일 걱정되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보가 내놓은 정치 비전은 큰 비전, 제가 알기로 정치 비전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생 해결, 정치로 변화해야 되고 부패 기득권과 정치를 정상화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캠페인 과정상에서는 정치 개혁은 바로 윤석열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 정치 개혁이다라는 취지로 캠페인을 했었습니다. 근데 향후에 이 정치에 관한 구체적인 개혁 로드맵은 제가 이해하는 바 후보 시절에 그렇게 솔리드하게 만들어진 것 같지는 않고요. 이건 이제 해야 되는 이슈라고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 그 분야의 국정 비전 중에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비교적 이 외교안보 분야는 비교적 좀 솔리드하게 되어 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제 그냥 감으로는 너무 다시 한 20년을 후퇴 정도 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없지는 않으나, 지금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급격한 대외 경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이렇게 좀 센 원칙을 가져가야 되는 거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좀 혼동스럽긴 한데, 이 외교안보 팀에서 만들어낸 저희의 외교안보 비전은 또 외교안보 비전이라기보다도 대한민국 전체의 비전은 글로벌 중추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 정신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를 소중히 여기고 든든한 안보와 외교와 튼튼한 안보로 진정한 한반도 평화시대.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당당한 외교네요. 그러니까 당당한 외교. 다 반대, 지금 이 정부랑 굉장히 반대죠.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이걸로 진정한 한반도 평화시대, 그러니까 위장 평화시대가 아니라 진정한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을 지향한다라고 이 외교안보 비전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에 보면 세 개의 큰 축에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글로벌 자유민주주의 기반의 글로벌 협력 증진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은 북한 인권법의 충실한 이행, 인류의 존엄과 가치를 해방하는 반인권적인 탄압에 대해서는 어디든 외면하지 않겠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를 뭐 직간접적으로 겨냥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유와 민주, 시장경제, 법치, 인권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면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포괄적 전략 동맹을 강화한다라는 것이고요. 우리나라가 뭐 그동안 문재인 정부 시대 상황하에서 이렇게 외톨이가 동맹이 하나도 없는 외톨이가 되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자, 전반적인 포괄적 전략 동맹을 강화한다라는 방식으로 외교안보 비전이 설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역시 남북 관계의 정상화와 안보 기반 평화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남북 간 평화 협정을 검토하고 전폭적인 경제 지원과 협력을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고 complete, verifiable 그리고 한 비핵화가 전제된다면 이게 나오는 경우 우리는 평화협정과 전폭적인 경제협정을 하겠다는 것이고, 이게 제가 좀 빠뜨렸습니다만은 이렇게 완전하게 안 나오더라도 이런 이제 단계별 스텝을 제시하면 그 단계별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플랜을 제안하면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경제 지원을 하겠다. 이런 부분은 이제 약간 플렉서블한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지금 이번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걱정했던 한미 동맹을 통한 많이 걱정했던 한미 동맹의 약화인데요. 한미 동맹을 통한 확고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고 우리의 실질적 대응 능력을 강화하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억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외교안보, 그러니까 북한의 핵에 대해서는 비핵화에 대한 원칙을 끝까지 견제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뭐죠? 한미연합 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연합사 훈련을 재개하고 이런 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정상적인 한미 관계로 복귀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뭐 우리 많이 말씀하신 게 경제 안보와 공공 외교 강화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제가 안보가 경제인 경제 안보의 시대고, 통상과 외교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범정부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그냥 디테일한 거는 진짜 다 빼고 이 말이 멋있어서 좀 넣어봤는데, 메타버스를 활용한 혁신적인 공공외교로 메타버스 코리안 5억 시대를 열겠다. 이건 굉장히 좋은, 저는 선언적이지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외교안보 비전인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외교안보 비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 계신 분 주로 경제를 전문하시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대부분 우리 경제의 미래가 과학기술에 많이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과학기술에 대한 비전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과학기술 선도 국가가 이제 되자라는 것이 과학기술 분야의 국정 비전인데요. 그래서 정부의 과학기술 리더십 강화한다. 그래서 대통령 직속의 과학기술위원회를 만들어 국가 과학기술 전략 로드맵과 정부 정책을 수립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게 이제 결국 저기 뭐냐 과학기술 가버넌스 이슈인데요. 이 가버넌스 이슈는 여러분 여러 언론에 보도가 됐지만 이제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대통령 직속의 과학기술위원회였는데 또 안철수 대표는 지금 과학기술 부총리를 얘기하고 있어서 여기 약간의 이제 어떻게 조절될지가 문제입니다. 두 번째가 과학기술의 정치와 과학의 영역을 분리해서 국책연구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전문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확립한다라고 하고, 여기 안에 들어가면은 낙하산 인사를 절대 안 한다 이런 얘기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치와 과학의 영역이 분리가 안 된 대표적인 예로 원자력. 그래서 이런 식의 정치가 과학에 들어가서 엉뚱한 짓을 하는 건 절대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그런 공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자율적인 연구 환경 확립이고 정부가 지원을 하되 간접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과학기술 선도 국가 전략 4는 이제 막 99.9%가 성공하는 그런 과학기술 연구가 아니라 창의 도전적 연구가 인정받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구관리 시스템을 개편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 과학인들에게 도전할 기회를 준다. 이런 거였는데요. 자, 이게 윤석열 정부가 발표했던 공약 중에서 하나 빠진 건 디지털 공약인데, 그거는 주로 뭐 AI 산업을 육성하고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뭐 이런 얘기라서 뭐 크게 그렇게 임플리케이션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제외하고 여기까지가 제가 30분간 우리 선배님들에게 말씀드렸던 제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혹시나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질문이나 또 혹시 제안 같은 걸 주시면 감사히 받고 또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신정부의 모든 정책을 전반적으로 잘 비전을 말씀해 주셔서 크게 참고가 된 것 같은데, 질문이나 조언이나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듣고 예. 저기